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이런저런 논란으로 청와대와 국회, 재계까지 시끌시끌한 한 주였습니다. 김기식 사퇴 논란, 법적 쟁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슈 플러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기식 금감원장은 시민단체 출신인데요. 네. 19대 국회 초선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해외 시차를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턴 여비서까지 동행을 했다는 것, 네. 또 의원 임기가 끝나가던 무렵 3억 6천만 원 정도 남아있던 이 후원금을 자신이 속해 있던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또 동료 의원들에게 기부 또는 후원을 해서 이른바 셀프 외유 또는 셀프 기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2008년 미국 연수를 간 비용의 출처, 전 효성그룹 부사장 아내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배경 등 이런저런 논란과 구설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이 사퇴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뭐 김기식 금감원장이나 김 원장을 명한 청와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 김기식 원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유성 출장이 아닌 공무상 출장이었다. 또 부적절한 돈이나 행동은 없었다는 게 김기식 원장의 주장입니다. 네. 청와대도 일단 김기식 원장을 이번 논란으로는 내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한마디로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스탠스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네.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네. 뭐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네, 크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네. 또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또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네 가지 의혹 사안입니다. 네. 뭐 야당의 의혹 제기나 시중의 논란만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선관위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보수 시민단체도 김 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경우에 형사부에 배당을 할지 또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는지부터 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네. 위해서 국회와 금감원을 관할하는 그리고 금융범죄에 특화된 이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기식 원장 선관위 질의나 검찰 수사 관련해서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혐의는 일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또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인데요. 네. 핵심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대가성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범죄로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네. 김준석 변호사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모종의 약속을 한 사실이 담긴 내용이 공개되거나 또는 각 기관에 특혜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범위가 넓어서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윤서영 변호사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회의원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매우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정의당이 보니까 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금융개혁에 칼을 휘두를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라고 몰아세우던데 관행이었다는 김기식 원장 해명 조금 그러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기식 사태와 더불어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사건, 바로 삼성증권의 112조 원대 유령 주식 사태인데요.
황당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전말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잊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매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매 이게 뭔가요 도대체? 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서 이제 현금 배당 28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요. 네.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네, 원 대신 주로 배당이 잘못 지급된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사주 100주를 보유한 직원의 경우 주당 1,000원씩 1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제 삼성증권 10만 주를 줘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수는 실제 상장 주식수 8,930만 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12조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3조 4,727억 원의 30배 넘는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상에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유령 주식이 만들어진 건데요. 네. 삼성증권은 당일 오전 9시 39분쯤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뒤에 이제 9시 45분 차고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하고요. 10시 8분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문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뭐 할 거는 한 거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삼성증권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문 정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유령 주식이 잘못 지급된 오전 9시 35분에서 네. 10시 5분 이 30분 사이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유령 주식 501만 주, 약 2천억 원어치를 주식시장에 내다 팔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뭐 문제가 어떻게 커진 건가요? 네, 일단 삼성증권 내부 직원들이 주식 수백만 주를 한꺼번에 내다 파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기관 투자자들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투매했고요. 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한때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삼성증권은 어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 그리고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임직원들에게 점유 네.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쉽게 말해서 잘못 들어온 남의 물건이나 돈을 내가 처분하거나 써버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계좌에 돈이 잘못 들어온 이른바 차고 송금입니다.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함부로 쓰다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번 유령 주식 매도도 이 경우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한마디로 잘못 들어온 주식인지 일종의 배달 사고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령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주식이 잘못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유령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이고 네. 다른 데로 갈 주식이 나한테 잘못 들어왔구나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네. 이 경우 이제 해당 주식을 실체 있는 주식으로 판단했을 것이고요. 잘못 들어온 건지 어떤 주식인지 이제 중요한 건 회사의 확인 없이 실제 매도 행위가 이뤄져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네. 광효석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그거를 팔아버렸더라면 그 의심의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판 거니까 그 부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삼성증권 회사 차원의 책임 같은 건 뭐 없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공매도 전반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행정 제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종건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그 금융회사로서의 어떤 뭐 내부 통제 관점의 어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금융감독원 이런 쪽에서 아마 행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주식 시장에서 버젓이 매매될 수 있는지 뭐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삼성 관련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이 검찰 칼끝에 올랐습니다. 삼성 노조 경영 기조를 둘러싼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에서 비롯된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삼성의 노조 와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면서 계획적으로 그 노조 활동을 저해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그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조합원 어머니에게 아들이 우려스럽다, 네. 잘못될 수 있다, 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어디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예,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본사의 노조와의 지시와 그 지사의 실행 행위를 맞춰봄으로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조 와해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예, 검찰은 지난 2월 이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삼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삼성 노조 와해 관련한 외부 하드디스크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전 대통령 수사팀이 이 하드디스크를 노동사건 전담인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넘겼고 공공형사부가 넘겨받아 별건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은 6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조 현황 분석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조직 안정화에 관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노조 탈퇴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공약이 주요 내용이었다고도 합니다. 예, 삼성의 노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 노조 파괴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의혹 때문에 2015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계기로 수사까지도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전 정권의 어떤 비호 아래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 안팎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조와해 이게 법적으로 혐의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업무 행위와 관련해서 해고를 하거나 예.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조 와해가 삼성만의 일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혹시 수사 선례나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유성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를 신설하고 지원하는 반면에 직장 폐쇄 그리고 해고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던 혐의로 대표가 1년 2월에 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노조 탄압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삼성 노조와의 수사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조 와해를 주도한 책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검찰도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2015년에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다른 비호 어떤 비리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조 결성을 포함한 노동 3권의 헌법상 권리인데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관문이 된 변호사 시험.
그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시험 리트의 시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과연 온당한 문제 제기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로스쿨 관련한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심포지움에서 기형의 로스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로스쿨 제도는 2008년 3월 전국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면서 본격 시작됐는데요. 네. 변협의 문제인식은 한마디로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작됐고 그런 문제점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현 변협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한 입학 전형, 부실한 학사관리, 재정적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뭐 전부가 다 문제라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이 됐는데요. 네. 굳이 하나를 꼽자면 법조계 진출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시험, 법학 적성시험, LET, 이 리트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LET, 리트 이게 뭔가요? 네, 리트는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약자로 네. 이제 법학교육 적성시험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네. 언어 능력, 추리 논증, 논술 문제로 구성돼 있고 법학 지식에 관한 문제 출제는 전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건가요? 네, 취지는 좋은데 네. 이게 법에 대한 기본 소양 측정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요. 로스쿨 자격 시험으로서 일종의 함량 미달 시험이라는 게 변협 측의 주장입니다. 네. 남기욱 대한변협 교육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리트가 법학 적성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법학 지식은 물어야 된다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변협의 주장인가요? 네, 한마디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폐지된 대학 학부 법대를 부활시키자는 건데요. 네.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법학 전문 대학원생들을 3년 만에 법학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든다. 네. 법학부 폐지와 일반 대학원 법학 교육의 질적 저하로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상실하고 법학 학문의 단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대한변협 이제 남기욱 교육이사의 말입니다. 네. 뭐 장 기자 보기에 타당성이 있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네, 애초부터 학부에서 법학을 네. 전공한 사람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음을 감안을 하면 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법조인 진출의 문턱을 다시 높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법전원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 변협이 문제 삼고 있는 법학 적성시험 리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 LSAT도요. 네. 법학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백지 상태에서 논리력, 독해력 같은 것을 이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 법적 지식을 묻지 않는다고 리트의 함량을 문제 삼는 변협 측의 주장은 네. 제가 보기에 경강부회로 보입니다. 네. 미국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LSS 시스템은 사전에 법학 지식이 없는 그리고 다른 어떤 능력을 보지 않고 순전히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력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력,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가 다만 사시가 폐지가 되고 유일한 법조인 배출 관문이 된 변호사 시험을 정비하고 네. 변시 합격자의 실무 연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네. 뭐 로스쿨 시험과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봐야지 다시 법대를 만들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휴대전화 요금 체계. 대법원이 SK텔레콤과 KT, LG U+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요금 산정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SK텔레콤과 KT, LG-U+,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관련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소비자단체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논란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와 의의, 향후 전망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휴대전화 이동통신요금 산정 관련 사업비용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늘 판단입니다. 앞서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들의 요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 담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입니다. 아마 통신사별로 이제 사업 규모라든가 또는 사업 비용이라든가 또는 원가 산정의 자료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세 통신사가 동일한 통신 요금을 설계하고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자료입니다. 2011년 이후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축이자 대세인 4G, 5G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조계에선 그렇지만 다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 구조가 유사하다라면은 이제 정부가 알아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이후 원가 자료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 이제 그 외의 정보는 저희가 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결같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러내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의 요금 산정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 침해라며 부글부글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통신비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자연스레 통신비 산정 등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통신비 인하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끝으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판부마다 다른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 선고액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과 법률방송 현장기획, 민변 좌담회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89억, 36억, 73억. 재판부마다 다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삼성 뇌물과 관련한 부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박 전 대통령 1심 이제 중앙지방법원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부에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코어스포츠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 상당하고 말 3마리 구입비하고 뭐 보험료 등 또 한 36억 원 상당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최 씨의 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사용한 말, 살시도 뭐 비타나 라우싱 이 3마리의 소유권하고 처분권이 삼성에 있지 않고 최 씨에게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그럼 용역 대금은 물론 말 자체도 뇌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말과 관련해서 비타나와 라우싱을 삼성이 자산관리대장의 유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여권이라고 하는데 말 여권의 그 소유주가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점 이런 것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고 안 되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네,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이 되면 네. 그 말 3마리 대금에 관한 부분이 횡령죄,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죄에 이제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뇌물이 네. 되면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횡령이 되면서 또 크게 달라지는 것이 네. 이게 이제 그 이득액 또는 뭐 그런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데 네. 그냥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이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달라집니다. 5년 네. 이상이 되거든요. 네. 법정형이요. 그렇게 되면 선고될 수 있는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경우에는 그럼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집행유예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5년 네. 이상이니까 감경하면 2년 6월이 되니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거나 얼마 이하의 벌금을 네. 선고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이긴 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감경하면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3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네.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봐서 1년 6월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도 2년 얼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선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액이 인정되고 횡령액이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3년 이상 선고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경영권 승계 현안 없었다, 뭐 부정청탁 없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 부분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나 없었나를 네. 따지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려면 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갑자기 왜 따지느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 네. 이제 단순 뇌물 공여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서원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것 이것은 그냥 뇌물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네.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재단 2개, 재단의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게 준 돈은 이게 제3자 뇌물 공여 제공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려면 뭐 부정한 청탁을 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청탁이 없어도 뇌물로 인정되고 어떤 거는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뭐 뇌물죄가 성립 안 되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순 그냥 일반 뇌물과 네. 제3자 뇌물 공여의 차이입니다. 네. 재단은 제3자라고 보는 거고요.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 뇌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 아닙니다. 네. 그에 비해 재단이 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도 아닌 제3자로 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독 그 재단이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만 그렇게 부정한 청탁 여부, 그래서 승계 현안 여부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 1심,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연관해서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네. 뭐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뇌물죄 액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비판을 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재산국의 도피 네. 또는 뭐 제3자 뇌물 제공 이런 것을 예를 들어 항소심 판단대로 따르자 네. 그런다고 하는 경우에도 횡령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사안이냐 네. 이런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세훈 부장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에서도 국외 도피 또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비슷한 재판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뇌물 액수입니다. 네. 뇌물 액수가 달라지면 형량이 당연히 올라갈 것인데 과연 그 뇌물 액수가 달라져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뇌물 말의 소유권을 잘못 판단해서 이게 파기환송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을 때 네. 우리 고등법원이 지금 같은 형량으로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이 말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쟁점으로 크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망을 해보자면은 상고심 이재용 부회장 어떨 것 같으세요? 말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이게 법리 문제냐 아니면 네. 사실오인의 문제이냐가 네.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특검은 아무래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재산국의 도피의 법리 부분을 상고심에서 주로 다퉜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말 소유권 언뜻 보기에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채증법칙 위배에 따른 사실 오인으로 보면 상고 이유로 볼 여지도 있어서 만약에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같으면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집행유예로 끝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파기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으로 돌아오니까 고등법원에서 양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특검 검찰하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뭐 의견서와 답변서를 번갈아 가면서 제출하면서 뭐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진짜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주요 재판 1심 선고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경제 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얘기들을 담아왔습니다. 좌담회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였지만 논의 초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른 건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위에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원 지원 등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그야말로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에는 눈 감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삼성 보고서에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재판부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판결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청와대에 있어서의 그 우병우 민정 수석실에서 만들었던 그 삼성 보고서에도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불충분한 단죄가 아닌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제3자 뇌물죄 무죄 판단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디텍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롯데, SK의 경우와 삼성의 경우가 뭐가 다르냐는 지적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정경유착과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준이 달라지냐는 겁니다. 저는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삼성과 그리고 롯데 및 SK를 차별했습니다. 이 부회장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이나 횡령가액상 특경가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원론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과 특검, 검찰이 사활을 걸고 부정청탁과 제3자 뇌물 혐의를 다투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청탁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구입비 3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과 항소심,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실심인 1, 2심 재판부마다 삼성 뇌물 액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가운데 최종심이자 법률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현장 기획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1층이 있는 삶을 허하라. 장애인 단체들이 국내 유명 커피숍과 편의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연과 상설화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기획 두 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일상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점심 식사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커피숍.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아마 말 그대로 별일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요. 가고 싶어도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 현장기획에선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 1층에 있는 편의점을 들어가려 하지만 편의점 출입문 계단에 막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겐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턱이, 장애인들에겐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냥 문 밖에서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점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점원을 불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오늘 1층에 있는 삶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은 이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 4조는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법조항에 불과할 뿐 현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 인권위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 주 출입구에 2cm 이상의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이 전체의 83.3%로 나타났습니다. 열의 8곳 이상은 장애인이 넘어가기엔 힘에 부친 거대한 장벽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근거하면 접근권이 분명히 있고 장애인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국내 유명 편의점과 커피숍, 호텔,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온당한 권리 1층에 있는 삶, 비장애인은 숨을 쉬듯 그냥 자연스레 누리는 권리 아닌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상설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최기상, 최한돈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엔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장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오늘 회의엔 전국 각 법원에서 뽑힌 119명의 판사 가운데 단 3명을 제외한 116명이 참석해 상설화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장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트레이드마크인 좋은 재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과 법원개혁의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에 반기를 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했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변화입니다. 아무쪼록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본인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이 회의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사법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상설화된 전국 법관대표회의 1호 안건은 의장 선출. 의장엔 연수원 25기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연수원 28기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최한돈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까지 던지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을 강하게 요구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최기상, 최한돈 부장판사는 온건, 보수 성향 후보자와의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올려 결선 투표 없이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힘을 실어주고 사법부 쇄신에 적극적인 두 부장판사가 의장단으로 선출되면서 법원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마친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오후엔 법관 징계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 개헌안 등 법관 인사와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판사 조직인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대법원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한 건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번 사태 경위와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 박사는 한 간단한 심리 분석 앱을 개발해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이 앱을 다운받으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업체에게 판매가 돼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된 사건입니다. 이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오늘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선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큰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페이스북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가운데 약 8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항목을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또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모두 알리고 이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그리고 왜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도 별도로 받게 되어 있고 이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때도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 앱을 다운받았을 때는 물론 이에 관한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동의했을 뿐이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판매가 돼서 뭐 미국 대선 캠페인에 이용되도록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 방통위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뭐를 들여다보고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방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점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발견이 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이 되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 또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 같은 것도 낼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형사적으로는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도 과거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고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사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모두 다 진행이 되었는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요. 형사적으로는 1심과 2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고, 숙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으뜸, 숙주나물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최고와 숙주가 아닌 최고와 숙주. 황당한 과거의 유물을 아직도 그대로 우리 법률 용어로 쓰는 실태.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최고와 숙주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지금보다 3.7배 더 커집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오늘 이 같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기본 계획안을 공동 발표했는데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 월대를 복원하고 해태상도 원위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성지로서 일제 잔재 청산과 복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우리 법령에도 이런 일제 잔재가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조합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황당한 삼성증권의 112조 원어치 유령 주식 배당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오늘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자로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입니다. 관련 법률 역시 국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국민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9조 2항 미납금의 공제지급 조항입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어떤 뜻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는데 제일 높은 정상, 최고의 위치. 최고? 네. 최고라는 거는 뭐든가 최고가 됐을 때 최고라는 생각이 들겠지? 시민들이 말하는 최고는 가장 최자에 높을 고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가장 최고, 순 우리말로는 으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최고라는 용어는 한자로 재촉할 최자에 알릴 고자를 씁니다. 즉 사전적으로 최고는 재촉하여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여주고 최고의 뜻을 물어도 무슨 뜻인지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헷갈려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촉하다요? 처음 듣는데요. 별로 안 느껴져요. 아니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나마 최고는 단순히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라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조어입니다. 이 일본식 한자어 최고, 재촉하여 알리다가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다는 의미로까지 2번, 3번 꼬아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최고장이 그 예입니다. 아, 이 최고장의 그런 그 최고인가요? 명관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최고하다와 재촉하다, 일본식 법률 용어와 알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어느 쪽을 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네, 사라져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일본식 한자가 계속 쓰이는 것보다 우리나라 말을 쓰던가. 일반 시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그러나 이 최고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이나 건축관련법, 자동차 등록규칙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본식 표현, 한자 조합이 우리 법전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일제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 일본을 통해 근대 유럽법 체계를 받아들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24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 경성제국대학. 일제가 식민지배 중간지배층 양성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에서 법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해방 이후 우리 법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실제 법문과가 설립되던 1926년 경성제대 한국인 교수는 전체 57명 중 불과 5명. 그나마 1941년에는 140명 교수 중 단 1명만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일본말로 일본식 법학교육을 받은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만든 해방 대한민국의 법률. 성향과 이념을 떠나 싫든 좋든 우리 법률에 일본식 잔재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이자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70년이 넘도록 우리 법률에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뭐 굳이 일본식 한자어는 당연히 우리말로. 법률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 움직이게 하는 뼈대이자 근육입니다. 그 뼈대와 근육 곳곳에 박혀있는 일본식 한자.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라도 일본식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수시와 정시 통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데요. 무슨 정권만 바뀌면 대입 제도를 바꾸느냐, 학생들이 실험용 뭘 못하냐 하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입 제도는 모르겠지만 꼭 바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 관련 당사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렵고 황당한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숙주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쌀국수 집입니다. 쌀국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쌀국수와 함께 나오는 숙주입니다. 쌀국수집 주인 입장에선 숙주하면 나물 숙주를 떠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희 쓰는 숙주밖에 모르겠습니다. 연상이 안 되는데. 이 숙주라는 단어가 교육 관련한 우리나라 민법 조항에도 나옵니다. 당연히 쌀국수의 숙주는 아닙니다. 채권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명시한 민법 제164조 4호입니다.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까지는 알겠는데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특히 숙주는 무슨 뜻과 맥락인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밀어 무슨 채권과 관련된 단어겠거니 추정할 뿐입니다. 일단 법전 속 숙주가 무슨 뜻 같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숙주요? 숙주. 나물 만들어 가는 거. 아, 숙주? 뭐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숙주? 나물. 나물이요? 처음 듣는데 그냥 먹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숙주 그 기생할 때 하는 그 숙주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대부분의 시민은 민법에 나오는 숙주를 기생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숙주 또는 녹두채 나물의 한 종류인 숙주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법 164조 4항에 명시된 숙주는 글방 숙자의 주인 주자를 씁니다. 순 우리말 글방은 학교를 말합니다. 즉 숙주는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주인을 말합니다. 숙주, 교육기관의 주인. 당사자인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이 조항을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저희가 이거 법무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쭤보고 전화드려도 될까요? 법무부에 여쭤보고 한참 뒤에 전화를 건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 알았다는 듯 숙주의 유래부터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의숙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에는 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 주인, 워낙 예전 용어다 보니까 의숙, 공익을 위해 의연금을 모아 세운 교육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휘문 의숙, 무슨 의숙 등 일제 때 세워진 학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조문은 개정된 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때야 거의 교육하는 데가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 공포된 건 1958년, 60년이 넘도록 일제 때 단어 의숙에서 유래한 숙주라는 단어가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인 교육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안 쓰는 법률 용어 숙주. 그런데도 쉬이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끈질기게 기생하며 숙주하고 있는 유물 같은 법률 용어 숙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라 하긴 그렇지만 참 잊을만 하면 왜 한 번씩 사람 속을 뒤집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박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한 한 구구 일본인에 대한 재판 얘기입니다.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말뚝 테러를 일삼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쓴 말뚝을 박는 식인데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 일본인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에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일본말로 죽도는 일본국 영토라고 적힌 막대기가 묶여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극우 일본인이 지난 2012년 6월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를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스즈키 씨는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내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말뚝을 박는 등 이런저런 말뚝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도 스즈키 씨는 출석은커녕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 검찰을 조롱했습니다. 2013년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스즈키 씨는 일본에 머물며 5년이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열린 스즈키 씨에 대한 오늘 1심 재판도 당사자인 스즈키 씨가 나오지 않아 공전했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기소되고 일본에서 공소장 부본이라든가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고 주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4월 월드컵을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6월 발효됐습니다. 검찰은 검토해서 서류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도 가스시카구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구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주문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활짝 핀 봄꽃처럼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만 만개하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